네, 6월 18일 조사방법론 2차시, 3차시 수업 내용입니다. 자, 우리 학교가 이번 학기부터 이제 시험 기간에도 우리가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도 우리가 수업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규정이 변경이 되어서 우리가 시험은 우리가 6월 18일 우리가 2시부터 3시까지 시험을 먼저 치르고, 그리고 우리가 15시부터 우리가 17시까지 진행되는 2차시, 3차시 수업은 우리가 온라인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온라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뭐 자율학습을 하고 이렇게 시험을 치르고 집에 가게 되겠지만, 물론 다른 과목은 그렇게 하겠지만, 제가 이제 학교에서 정한 그 일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2시부터 시험을 바로 치르고, 그리고 2시에 시험을 치고 집으로 바로 가면 됩니다. 간 다음 여러분들이 이 6월 18일에 대한 우리 성적 입력을 우리가 6월 24일쯤에 우리가 6월 25일부터 성적 입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수업 내용을 6월 18일부터 6월 24일까지 그 일주일 안에는 수강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 출석이 인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365 장학금을 비롯한 그 장학금 혜택에도 아마 문제가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25분짜리 영상을 2개를, 이 영상을 포함해서 뒤에 올라오는 그 영상까지 수강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인정이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진도는 다 나갔기 때문에 제가 이 2번의 영상에 걸쳐서 우리가 전체적인 수업 내용을 한번 중요 부분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3월 달에 처음 수업 내용을 우리가 보면서 보았던 내용이,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던 내용이 수업 시간 처음 했던 거 기억이 나시나요? 먼저 과학적 방법 조사에서 과학적이냐 비과학적이냐, 뭐 이 내용 우리가 제일 먼저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과학적인 방법은 또 비과학적인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보면서 과학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계속 살펴보았습니다. 결국 관찰을 하고 통계를 내고, 그리고 우리가 실험을 하고 경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객관적인 자료를 얻기 위한 하나의 모든 방법이 과학적 조사였고, 비과학적 지식 탐구는 우리가 배운 대로 관습과 권위와 직관에 의해서 이 얘기에 대해서는 비과학적으로, 그래서 이것은 맞을 때도 있지만 뭐 아닐 때도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 사례만 보고 그것이 맞다 틀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과학적 지식 탐구의 제일 큰 문제점이 바로 뭐냐면은 너무 자신에게 100%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과학적 지식 탐구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확률이 다른 사람에게는 똑같이 주어지진 않는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충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출구 조사했는 걸 보면은 언론사나 방송 3사나 또 다른 이제 방송국에서 여러 군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국마다 다 정확하게 나오진 않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언론사나 방송 3사나 다른 방송국에서 출구 조사했는 걸 가지고 어느 누구 하나라도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고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이에요. 확률 게임이었죠. 결국 그것처럼 과학적 지식 탐구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객관적인 지식 탐구를 추구하는 모든 방법이고, 비과학적 지식 탐구는 본인에게는 100%가 될 수는 있지만 내가 김문수 씨를 예를 들어서 뭐 투표 용지에 찍고 나왔다고 해서, 내가 찍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우리 가족도 다 찍었고 내가 아는 지인들도 대부분 다 김문수 씨 찍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대통령 된다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찍었고 우리 가족이 찍었고 내가 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찍었기 때문에 김문수 씨는 대통령이 될 것이다. 이거는 굉장히 비과학적인 방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비과학적인 지식 탐구를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펴본 것이 과학적 조사 방법이었죠. 과학적 조사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방적인 자세,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거. 그것이 안 되니까 천동설 지동설 꼴이 나버렸잖아요. 그리고 관찰을 한다거나 또는 뭐 객관성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뭐 우리가 규칙과 절차에 의해서 경험을 하고
뭐 이런 기타 등등의 모든 추론을 위한 규칙, 추상적인 거랑은 또 다르죠. 뭐 이런 식으로 우리 과학적 조사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과학적 조사의 논리. 사실 이렇게 보니까 했는지 금방 같은데 우리가 이거 했는지가 지금 6월 달인데 6월 중순을 이제 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6월 중순이 넘었죠. 오늘 6월 18일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이거 했는 시간이 우리가 거의 5, 4, 3 거의 3개월 전이죠. 3월 달에 우리 추워가지고 패딩 입고 다닐 때 그때 했던 내용들이거든요. 연역법은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드렸던 것처럼 이미 답을 먼저 갖고 출발합니다. 이론 답을 가지고 출발하면서 하나하나 풀어가는 거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이 3단 논법 실증주의자들 많이 사용했다고 했잖아요. 3단 논법이 바로 뭡니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크라테스는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미 답이 나왔죠.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고로 소크라테스도 죽을 것이다. 이것이 3단 논법. 즉 이론을 먼저 어떻게 합니까? 갖고 출발한다니까. 그거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납법 같은 경우는 반대입니다. 보시면 이론이 제일 마지막이죠. 결국 뭐냐면은 개별적인 사실 하나하나를 풀어서 마지막 이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방법이 연역법과 기납법으로, 물론 방법은 서로 반대가 되겠죠. 이 방법은 우리가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연역법과 기납법 방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표를 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우리가 본 것이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입니다. 사회과학은 당연히 물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이 사람을 위한, 이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학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회과학은 어찌 보면은 연구를 하려면은 연구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연구 대상자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연구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누가 되냐면 연구 재료가 사람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될지 안 될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그걸 보고 판단하는 것이 사회과학. 자연과학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것처럼 자연과학은 그걸 좀 뛰어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학에서는 우리가 좀 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회과학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그렇게 구분하시면은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사회과학의 한계. 뭐 수업 시간에 계속 했었죠. 사람이기 때문에 되는지 안 되는지. 자,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요. 그렇죠? 사람이기 때문에 통제 불완전하고 통제 자체도 잘 안 돼요. 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 예측도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은 수업 빨리 마치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누구 수업을 하고 싶어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수업 빨리 마치면 싫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사람을 대상으로 과학적 분석이 어렵다. 마음대로 싫으면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고,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이 다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이 사회과학의 한계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이제 연구 방법론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언급했는 것처럼 보고, 기술, 설명, 예측, 이건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기술은 상관관계, 예를 들어서 이 폐암의 원인이 뭔지를 밝히는 것은 상관관계에서 이제 설명적인 내용이고 설명적 조사고, 기술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밝히지 않고 담배를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우면 폐에 안 좋을 것이다. 작업 환경에서 분진가루를 많이 마시면 폐가 안 좋을 것이다. 일산화탄소를 많이 마시면 폐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렇게 가족력이 있으면 폐가 안 좋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상관관계만 있는 걸 보는 걸 기술. 그러면은 상관관계에서 나온 요인을 토대로 진짜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조사해 보는 거는 설명. 그로 인해서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보고, 기술, 설명, 예측은 연구 방법론의 목적으로 되는 것을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연구 방법론의 특징, 이건 제가 마지막 간주관적, 이 내용만 좀 잘 보면 된다 했죠. 간주관적이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관적이면 안 되고, 이 사회과학 조사는 객관적이어야 되는데, 자, 인간의 주관적 인식 과정 어떻게든 보편타당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객관화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간주관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사회복지 조사에 대해서 보면은 사회복지 조사의 특징,
우리 차트에서 계속 많이 나왔었죠. 응용조사와 순수조사.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순수조사는 뭡니까? 순수조사는 말 그대로 기초조사라고도 했죠. 남자가 여자보다 술을 많이 먹는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초조사입니다. 이런 기초조사를 토대로 이제 응용을 하는 조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남자가 술을 많이 먹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폐암도 많이 걸리고 간암도 위암도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왜 그래 많이 걸리느냐? 그럼 왜 남자가 술을 많이 먹느냐? 그걸 조사하는 겁니다. 이게 응용조사죠. 그럼 보니까 남자가 술을 많이 먹을 수밖에 여자보다 많이 먹는 이유가 술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술 문화가 남자들한테 더 관대했고 남자들이 사회생활을 아무래도 옛날에는 더 많이 했으니까 회식 문화에서 술이 빠질 수 없는 그런 우리 사회 문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는 뭐 가장 대표적인 유럽에서는 우리나라는 지금 보면은 뭐 공원이나 벤치나 한강 뭐 고수부지나 아니면 대구 같은 경우도 뭐 강정보나 아니면은 저기 두류공원이나 이런 데서 우리가 그냥 맥주나 이런 거 사서 먹으면 어떻습니까? 다 친구들끼리 먹는단 말이에요. 젊은 사람들은.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걸어가면서 이 캔맥주를 음료수처럼 마시는 사람도 있는데 외국에는 불법입니다. 특히 유럽 국가에서는 벤치나 술집이 아닌 벤치에서나 이런 데서 공원에서 술을 먹게 되면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경금죄에 해당됩니다. 벌금 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편의점에서 술을 팔죠. 편의점 벤치에서도 술 먹어도 되잖아요. 외국에는 특히 노르웨이나 이런 나라는 술 쉽게 말하면은 술 판매 매장 뭐 우리나라 따지면 뭐 허가받는 뭐 마트나 이쪽이 되겠죠. 그곳 외에는 편의점에서는 술을 팔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술에 대해서 접근성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뭐 술에 대해서 더 많이 오픈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이 사회복지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고 이 사회복지조사를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사회가 더 나은 쪽으로 발전하겠죠. 개량하는 특성이 있고 그 사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계획적인 거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적용했을 때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평가해 볼 수 있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사회복지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조사를 함으로 해서 이런 유용성, 이런 뭐 이로운 점이 있다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사회복지조사의 한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엔 뭡니까? 사람을 대상으로 하니까 저는 윤리적인 문제나 또는 시간과 비용, 정치, 경제, 문화적인 문제가 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 객관적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일단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회조사의 윤리성은 당연히 사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연구 내용이나 연구 대상자나 연구 결과에 대해서 비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거. 그거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일단 봐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조사의 이제 형태와 절차.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사 연구 과정, 집 짓는 과정 기억나시나요? 문제 형성부터 가설 형성, 조사 설계, 자료 수집, 자료 분석 및 해석, 보고서 작성.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는데 뭐 기본적인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조사 설계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이 순서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이제 분류가 되는데 시간적 차원에 따라서 분류와 연구 목적에 따른 분류 뭐 그리고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또 같이 나왔었죠. 그래서 첫 번째 탐색적 조사 이건 기초 앞에 해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문헌조사, 경험자 의견 조사, 특례 조사 이런 것이 바로 세 가지가 탐색적 조사이고 그래서 탐색적 조사의 가장 큰 특징이 문헌조사는 당연히 관련된 지식이 부족한 경우에 보는 거고 경험자 의견 조사는 그것을 이미 경험했거나 그 조사를 했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 특례 조사는 그것을 조사하고자 하는데 조사를 쉽게 말하면은 뭘 해야 될까요? 자료가 많이 없을 때 비슷한 연구를 보면서 유추하는 것이 특례조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기술적 조사는 우리 앞에서 살펴본 상호관계를 보는 거 그리고 설명조사는 인과관계를 밝히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보고요. 그리고 연구 목적에 따라서 아까 말씀 탐색, 기술, 설명적 조사로 구분된다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간적 차원에 따른 분류 이거는 크게 종단, 횡단 기억나시죠? 횡단조사는 횡단보도에서 움직이면 안 된다 했죠. 횡단조사는 말 그대로 이 변화가 없는 거, 한 번 하고 끝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시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지만 진행 과정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는 거. 종단조사는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하는 방법.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하니까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겠죠. 하는 방법은 동년배, 패널, 경량 세 가지 조사 방법이 있는데, 동년배는 제일 대표적인 게 뭐 베이비 붐 시대에 태어난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 조사하는 거, 특정 인구 집단에 대해서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알아보는 거. 패널 조사는 동일한 주제에 동일한 응답자, 시간을 두고 여러 번, 뭐 마시멜로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경량 조사는 연구 대상자가 자꾸 길게 하다 보니까 연구 대상자가 상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연구가 스탑되거나 연구의 퀄리티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연구자는 달라도 된다는 거. 단 조건은 똑같아야 된다는 거. 그것이 경량조사. 아마 수업 시간에 뭐 이거는 우리 중간고사 시험도 쳤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보고요. 그래서 기타 기준에 의한 분류들은 뭐 용도에 따라서 기초, 응용, 평가. 우리 앞에서 했었죠. 이 내용들은요. 그렇게 일단 봐주시면 되겠고, 자료 수집, 양적, 설문지 돌려서 한꺼번에 양으로 승부할 것인지, 질적, 면접 조사 한 명 한 명 만나서 할 것인지 그렇게 구분하시고, 대상 범위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람들 전체를 다 할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또는 이제 표본 조사를 할 것인지, 뭐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봐주시면은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기타 조사 방법은 이제 사례 조사는 설문지 조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고, 서베이 조사가 설문지 조사죠. 그 내용으로 보시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그렇게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제 수업 내용을 잠깐 보시면은, 이번에는 연구 문제입니다. 연구 문제는 제가 수업 시간에 언급해 드린 대로 내가 궁금해하는 것을 내가 내한테 질문 던지는 겁니다. 내가 내한테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풀어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답을 도출해내면은 이론적인 배경을 근거로 해서 답을 만들어내면 그게 바로 뭐가 될까요? 그게 이제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 문제는 자, 2개 이상의 변수, 여기서 말하는 2개 이상의 변수는 무슨 변수를 했습니까? 그렇죠. 독립변수와 결과가 되는 종속변수.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밝히는 거라고 그랬죠. 당연히 연구 문제니까 이게 문제, 퀘스천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뭐가 될까요? 의문문 형태로 되어야 한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연구 문제의 도출에 대해서는 이런 이유들에 대해서 연구 문제를, 즉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연구 문제 선정 기준 특별해야 되겠죠. 했는가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당연히 실험이 가능한 거여야 되고, 윤리적 문제, 사람을 대상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에 부딪히면 안 되고, 그리고 이 현실적인 문제들도 감안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리고 연구 문제에 미친 영향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개념적 정의와 조작적 정의. 개념적 정의는 뭐 여러분들 들어서 아시겠지만 이거는 이미 추상적인 묘사를 진행됐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사람은 키가 크다 이렇게 하면은 키가 크다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죠. 내 기준이니까. 그 조작적 정의는 A라는 사람은 20대 25살인데 우리나라 20대 중반의 남자 평균 키는 173cm인데 A라는 사람은 키가 180이기 때문에 A라는 사람의 키는 크다.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뭡니까? 조작적 정의. 수치화시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잘 기억하시고, 자, 우리 사회복지조사에서 정말 중요한 거 독립변수 뭡니까? 그렇죠. 이 독립변수는 원인변수, 종속변수는 결과변수, 매개변수는 자,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되죠. 독립변수의 종속변수가 되고 종속변수의 독립변수가 되는, 즉 두 변수는 관계가 없는데 매개 변수를 통해서 두 변수의 관계가 만들어져 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매개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이 변수를 통해서 갔다고 해서 경로 변수라고도 한다고 했죠. 잘 기억하시고, 외생 변수는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두 변수가 서로 관계가 없는데 관계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렇죠? 그리고 억제 변수는 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 그 통제 변수는 구체적으로 따지면 독립 변수를 그리고 종속 변수를 제외한 다른 모든 변수는 다 뭐가 된다? 통제 변수가 된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만 한 번 더 보시면 또 이해하시기가 어렵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가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야 될 결론을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잠정적 결론이 바로 가설이라는 거. 거기 보시면 되겠고, 이 가설에서는 우리가 기무가설 이 부분 잘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숫자 0, 0가설이라고도 하고, 연구가설가 어떻게 해요? 반대로 한다는 거. 반대로 해놓고 해보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담배를 많이 피우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게 연구가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담배를 많이 피면은 폐암에 걸리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하는 거예요. 반대로. 그렇게 해보니까 근데 담배 많이 피면 폐암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요, 안 높아요? 높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기각하기 위해 설정되는 가설이라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기무가설의 뜻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측정은 바로 뭐냐면은 재보는 거라 그랬죠. 그 재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거는 제가 우리 A반, B반 이제 이 문제를 안 냈는데 이제 C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문제가 기말고사 시험을 서술형으로 냈었거든요. 척도의 구성 요건, 이 척도를 즉 재보기 위해서는 이런 네 가지 설문지의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거. 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측정의 기능, 재보험으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객관화를 만들 수 있죠. 제일 대표적이죠. 그리고 계량화도 가능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 보시면 되겠고, 측정 네 가지 있을 때 있죠. 명목 묘하기 위한 겁니까? 구분만 할 목적으로 1 남자 2 여자 기억나시죠? 구분만 할 목적 대신에 숫자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서열 수준은요, 구분도 되면서 또 뭐 더 됩니까? 서열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크고 작고 뭐 이런 거 가장 대표적인 게 리커트 척도.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여러분들이 강의 평가하는 그 설문지가 측정해서 서열 수준의 리커트 척도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등가는 뭐 명목과 서열의 기능을 다 가지고 있지만 뭐예요? 임의적인 영만 있다 했어요. 영 숫자로 말하죠. 임의적인 영이 아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온도로 말씀드렸잖아요. 0도라는 거는 우리가 0이라는 개념은 무예요. 없음이에요. 근데 0도 하면 우리가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일부 느껴지잖아요. 0도라 그러면요. 그런데 그 0도라는 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임의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절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 0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건 바로 뭐냐면은 이제 비율 수준이라는 거. 그렇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충분히 잘 이해를 하셨고요. 그 척도 같은 경우도 같은 개념으로 똑같습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뭐 같은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신뢰도, 타당도 이 내용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신뢰도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측정의 일관성, 그렇죠? 그 신뢰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는 방법은 검사 재검사법. 하나의 도구를 반틈 갈라서 두 번 하는 거. 그리고 반분법은 죄송합니다. 검사 재검사법은 하나의 설문지를 가지고 한 번 하고 시간을 두고 또 한 번 더 하는 거. 이 두 번 하는 거를 했죠. 검사 재검사. 그리고 반분법은 그렇죠. 아까 금방 말씀드린 대로 한 번 했는 이제 척도를 가지고 반틈 갈라 가지고 한 번 하고 두 번 하는 거. 그래서 설문지를 반틈 갈라서 있기 때문에 뭐 이올 효과는 발생하지 않겠죠. 검사 효과는 없겠지만 두 척도가 똑같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리고 내적 일관성, 크롬바 알파 점수. 이게 요즘 제일 이것만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크롬바 알파 점수가 0에서 1점 사이에 된다는 거. 요것만 여러분들이 잘 봐주시면 되겠고, 대안비교법은 처음부터 이 설문지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척도를 두 개를 가지고 아예 처음부터 두 개를 만들어서 한다는 게 가장 이 대안비교법의 컨설명입니다. 그 측정의 타당도는 측정의 정확성입니다. 이거 맞고 틀리고 문제가 이제 해당된다 보시면 되겠죠. 타당도 방법은 여러분들이 뭐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는데, 자 이제 여기서 신뢰도 타당도의 이제 관계, 이거는 기말고사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잘 아셔야 되겠죠. 신뢰도 타당도는 항상 정의 관계를 갖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왜? 신뢰도가 있으면 타당도는 결여될 수 있다. 정말 이 말은 뭐냐면은 신뢰도가 높으면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타당도가 있으면 신뢰도는 무조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의관계가 바로 뭐예요? A는 B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높을 때는 타당도가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는 그것 때문에 항상 A는 B다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뭐 체계적 오류. 여러분들이 오류는 여러 가지로 발생할 수 있겠죠. 우리가 수업 시간에도 여러 가지 사례를 들었지만 고정반응, 설문지 할 때 중간으로 쭉 밀어버리는 경우, 또는 사회적 적절성.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어찌 보면은 그 연구자의 의도에 맞춰서 막 하려 하는 그런 경향 때문에 발생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문화적인 차이. 그래서 이거는 인구 사회적 차이 때문에 또 이제 발생하는 내용이 되겠죠. 하지만 비체계적 오류는 더 패턴 없이 막 나타난다 했잖아요. 뭐 측정하는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측정하는 뭐 이 설문지가 잘못되었다거나 아니면은 그 측정하는 대상자가 너무 일관되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사람을 뽑았다거나 이렇게 되었을 때
어찌 보면 비체계적 오류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 내용이 우리가 수업했던 내용에 우리가 1학기 조사론 수업했던 내용에 어찌 보면은 절반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2차 영상에서는 이 다음 내용부터 우리가 마지막 종강 때 배웠던 내용까지 한번 정리를 하고 전체 수업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차시 수업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